안녕하세요. 이문경입니다. 오늘은 비키스토리 네 번째 시간으로 인류의 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키스토리에서 드디어 인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핵심 주제는 인류가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인류가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한 가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류의 진화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도 종교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했을 때 주장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전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시 인류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화석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하여 연대를 매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화석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골의 크기와 모양을 통해 뇌의 크기와 발달한 사고 능력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개골의 모양을 보면 뇌의 어떤 부분이 발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 네안데르탈인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는 무엇을 먹었는지 추론하게 해줍니다. 송곳니가 크면 나무 뿌리를 주식으로 했다는 것이고 어금니가 크면 채식을 많이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대후두공은 두개골과 척추를 연결하는 작은 구멍으로 그 위치는 직립 여부를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유전자를 통해 연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DNA의 구조를 분석하면 전혀 다른 동물의 공통조상이 언제 나뉘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규모의 멸종으로 유전학적 병목 현상이 나타났던 시기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분석할 수 있는 분야도 점점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한 방법 중 하나는 현대 대형 유인원과의 비교 연구입니다. 고릴라, 침팬지와 우리의 음식, 신체 구조, 기능의 차이를 비교하여 우리 조상들의 삶을 추론하는 방법입니다. 현존하는 대형 유인원은 관찰하기가 쉽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릴라, 침팬지도 우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수백만 년간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이들을 관찰해서 직접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림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된 직후인 1871년 영국의 더 호넷이라는 잡지사에서 찰스 다윈을 풍자한 것입니다. 원숭이, 침팬지가 진화하여 인간이 되었다는 다윈의 주장을 그림 하나로 강력하게 표현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윈은 오른쪽 그림처럼 생명의 나무라는 개념으로 진화를 설명했습니다. 즉, 침팬지와 인간은 공통의 조상을 두고 있지만 전혀 다르게 진화한 별개의 종입니다. 진화론에 따르더라도 다윈과 침팬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네안데르탈인 등 초기 인류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20종 이상의 초기 인류가 있었지만 모두 멸절하고 현재 지구상에는 호모사피엔스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진화가 이루어졌지만 자연 선택으로 대부분은 멸절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우리만 남게 된 것입니다. 초기 인류는 우리와 공통 조상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 아닙니다. 중생대 처음 등장한 포유류들은 당시 공룡보다 작고 약했기 때문에 생존을 유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약 6,500만 년 전 공룡이 전멸한 이후 포유류들은 번성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데 이를 진화적 방사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땅 위에 살면서 환경에 맞게 진화되어 갔는데 그중 일부는 블루오션을 찾아 떠났습니다. 고래는 어류들이 사는 바다로 다시 돌아가며 크기를 키웠고 박쥐는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영장류는 나무 위에서 살게 된 포유류입니다. 나무 위에서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나무를 꽉 잡고 매달리는 손이 있어야 하고 사물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영장류의 눈이 얼굴의 전면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여기저기 굴리면서 3차원의 세계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시각 정보를 처리하고 신체 기관을 이에 맞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큰 두뇌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큰 두뇌를 유지하기 위해 높은 칼로리의 먹이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열매를 잎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동물 중에 녹색과 적색을 구분할 수 있는 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최근 DNA 분석에 따르면 영장류에서는 긴팔 원숭이가 가장 먼저 분화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오랑우탄이 분화되었고 약 1000만 년 전 침팬지 인간의 조상과 고릴라의 조상이 갈라졌습니다. 고릴라와 인간, 침팬지의 공통 조상이 갈라진 이유는 풀을 먹을 수 있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풀을 먹을 수 있는 고릴라는 연한 풀을 찾아 고도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 큰 경쟁을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고, 풀을 먹을 수 없던 인간, 침팬지의 조상은 과일과 육식을 하면서 먼 거리를 이동하며 치열하게 먹이를 구해야 했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간과 침팬지의 DNA는 1.5에서 2%만 다르다고 합니다. 유전적으로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침팬지는 왜 나뉘게 되었을까요? 인류와 침팬지의 공통조상이 살았던 동아프리카는 현재 사바나 기후 지역이지만 과거에는 전혀 다른 기후였습니다. 약 800만 년 전에는 아프리카의 끝에서 끝까지 숲으로 덮여 있었고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약 600만 년 전 지구 전체가 매우 건조해지면서 숲이 초지로 바뀌었고 먹이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습니다. 이때 일부 개체가 나무에서 내려와 인류의 조상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널드 요한슨 박사는 1974년 11월 30일 에티오피아 북부에서 유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캠프에서 비틀즈의 루시 인 더 스카이라는 노래를 듣고 있어서 루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약 320만 년 전 여성 유골로 추정되며 신장은 105cm, 그리고 전체 유골의 40%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현재 인류보다는 침팬지에 가까운 루시는 어떻게 초기 인류라는 것이 밝혀졌을까요? 목뼈와 두개골의 연결 부위, 골반과 다리뼈의 연결 위치, 발목뼈의 모양으로 직립보행의 증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루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는 학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많은 시간을 나무에서 지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직립을 통해 초기 인류는 어떤 것을 얻고 어떤 것을 잃었을까요? 먼저 직립을 통해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넓은 시야를 통해 천적을 먼저 알아보고 대비할 수 있게 되었고, 먹이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직립을 통해 태양열을 받는 면적을 60% 이상 줄일 수 있게 되어 이동 시 급격한 체온의 상승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운 낮에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면서 다양한 도구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을 할 때 사용되었던 가슴 근육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면서 정교한 호흡을 하는 데 적합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들숨과 날숨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것은 가슴 근육이 이를 미세한 부분까지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립을 통해 잃은 것도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급소라고 할 수 있는 심장이 천적들에게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무를 탈 수 있는 기술을 잃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발목이 상하로 꺾이는 배굴 각도입니다.
침팬지의 배굴 각도는 45도인 반면 인간의 배굴 각도는 20도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배굴 각도로는 나무를 자유롭게 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진화에서 직립과 함께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음식의 변화입니다. 인간과 사자의 장 속에 있는 촌충이 정말 비슷합니다. 이 촌충의 DNA를 검사해보면 약 250만 년 전에는 같은 음식을 먹다가 그때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호모 하빌리스라는 초기 인류가 사자와 같은 먹이, 즉 육식을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마도 사자가 사냥하고 남긴 고기를 호모 하빌리스가 먹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식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부드러운 육식을 하면서 치아가 작아지게 됩니다. 주로 채식을 했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비해 호모 하빌리스나 그 뒤에 나오는 호모 에릭투스의 치아는 절반 이하로 작아지게 됩니다. 둘째, 치아가 작아지면서 턱도 함께 작아집니다. 채식을 할 경우 하루 6에서 7시간을 계속 씹어야 하기 때문에 턱이 커지고 씹는 데 사용되는 근육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턱이 크면 두개골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완전한 직립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턱 앞에 작은 추 하나를 매달아 놓으면 고개를 들고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작은 턱은 완전한 직립을 위한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육식은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장의 길이를 줄일 수 있고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는 뇌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약 250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는 두 종류의 초기 인류가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한 종은 두뇌 용량은 작지만 강인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파란트로푸스 보이세이입니다. 이들의 주식은 갈대였고 하루에 10시간 가까이를 갈대를 씹고 소화시키는 데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개골 위쪽의 뼈는 이들의 엄청난 턱 근육을 잡고 있었던 증거입니다. 반면 호모 하빌리스는 두뇌 용량이 약간 컸지만 육체적으로는 허약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동물이 사냥한 고기를 뼈 도구로 발라먹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치아와 턱이 많이 작아졌습니다. 이들은 고기를 찾아 항상 이동하면서 주변 상황을 잘 살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하던 두 종은 약 200만 년을 전후하여 나타난 기후변화로 인해 전혀 다른 운명에 처하고 맙니다. 약 200만 년 전, 아프리카의 기후는 점점 건조해지면서 보이세이의 주식이었던 갈대가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기후변화가 심해서 20만 년 사이에 초지와 숲이 대여섯 차례나 번갈아 나타났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10에서 100세대 사이에 숲이 초지로 바뀌고 초지가 또 숲으로 바뀌는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갈대만을 주식으로 하는 보이세이가 살아남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환경이었죠. 결국 이들은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양한 음식을 섭취했던 호모 하빌리스는 이 혹독한 시기를 무사히 버티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초기 인류 중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것은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입니다. 이들은 두뇌 용량도 거의 비슷했고 신체적, 유전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발성기관도 우리와 비슷했기 때문에 신체 구조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데에도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신체적으로는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강인했습니다. 약간의 차이라면
호모사피엔스의 두개골은 전두엽이 위치한 이마 쪽이 큰 반면 네안데르탈인은 시각중추인 후두엽 쪽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는 호모사피엔스는 고등 사고 능력이 발달한 반면 네안데르탈인은 시각 처리 능력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종은 뇌의 구조로 분석할 때 마음의 차이가 크지 않았나 합니다. 최근 고고학과 인류학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투비와 크로마이어의 마음 이론에 따르면 마음은 여러 가지 모듈로 나뉜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마음은 우리와 같이 여러 모듈의 마음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었다기보다는 각각 분절되어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하나의 지능은 매우 높지만 이것이 연결되어 하나로 작용하지 못한 증거가 그들의 유무를 통해 분석되고 있습니다. 르발루아 기법은 아직도 복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기술 지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한 무기는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신구는 발견되지 않고 창의적 미술 작품이 없습니다. 장신구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작용이 없었다는 뜻이죠. 이는 높은 기술 지능이 사회적 지능으로 연결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네안데르탈인의 유적에서는 다양한 동물의 뼈가 나오는 반면 호모사피엔스의 유적에서는 한두 종류 동물의 뼈만 출토된다고 합니다. 이는 네안데르탈인은 자연에 대한 지능이 떨어져 주변에 있는 동물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은 반면 호모사피엔스는 원하는 동물의 생태를 연구하여 덫을 놓거나 강의 길목에서 사냥했다는 것입니다. 자연사 지능과 기술 지능을 호모사피엔스는 잘 연결한 반면 네안데르탈인은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인류가 이동하기 이전부터 유럽에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수한 두뇌와 강인한 육체를 가지고 넓은 지역에 걸쳐 번성했던 이들은 왜 2만 년 전 갑자기 멸절하게 되었을까요? 아래 기후 그래프를 보면 약 45만 년 전부터 지구의 기온은 주기적으로 추위와 더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약 12만 년 전부터 시작된 빙하기는 10만 년 가까이 지속되었고 유럽에 살았던 네안데르탈인에게 이러한 기후는 대형 동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약 2만 년 전 시작된 후빙기는 이러한 대형 동물을 북쪽으로 내몰았고 그 자리를 작은 동물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지능과 자연지능을 연결시키지 못했던 네안데르탈인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호모사피엔스와의 경쟁에서 밀린 채 멸절되었습니다. 이제 지구상에서 인류에 속하는 종은 호모사피엔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인류 호모사피엔스. 우리는 과연 특별한 존재일까요?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직립 이족 보행이 인간의 특별한 특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이족 보행을 하는 동물이 인간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타조는 이족 보행을 하면서도 시속 90km까지 달리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이족 보행에 더 잘 적응되어 있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도구의 사용을 인간의 특별한 특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뿐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이 도구를 사용합니다. 현존하는 동물들 중에서는 침팬지, 해달, 비버 등이 간단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과거까지 생각해보면 이미 멸절한 호모 하빌리스,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도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네안데르탈인의 르발루아 기법을 사용한 무기는 지금 보아도 매우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도구 사용 자체를 인간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의 사용을 인간의 특징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미, 새, 벌 등도 그들만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벌들은 50m가 안 되면 라운드 댄스, 150m가 넘으면 외글 댄스를 통해 정확히 거리와 방향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언어 사용도 인간만의 특별한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모사피엔스의 이동 경로입니다. 약 10만 년 전 동아프리카를 떠난 인류는 전 세계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4만 5천 년 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 40마일을 항해할 수 있는 배를 만들고 이를 조종할 수 있는 항해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히 한두 명이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간단히 학습의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능은 동물의 행동 중 연습이나 모방 없이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DNA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내리는 가장 기본적인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은 직간접적으로 경험이나 훈련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각하고 인지하며 변화시키는 행동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의 동물 중 많은 경우가 학습을 통해 배변을 하고 농사도 짓고 서커스단에서 묘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학습은 한 개체 단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학습한 개체가 사망할 경우 원점으로 돌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많은 동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학습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집단학습입니다. 집단학습은 언어를 통해 정교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인간이 빠른 속도로 집단 규모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정확하면서도 많은 정보를 집단 기억에 저장하기 때문에 한 개체가 사망해도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적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집단학습은 상징 언어를 사용하며 정교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상징 언어는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 전달이 가능한 수단으로 약 5만 년 전 선사시대 벽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문자를 통해 상징적인 개념을 전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단학습은 어떤 개인이 죽더라도 그 정보는 죽지 않으며 집단 기억에 저장되어 다음 세대에 전수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보가 축적된다는 점에서 일반 학습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집단학습을 통해 인간은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정보를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적 진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6번째 임계 국면이었던 집단학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직립과 음식 등 여러 요인으로 큰 두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이 발달하며 매우 정교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5만 년 전부터 상징 언어를 사용하면서 구전으로, 그림으로, 문자로 정보를 축적하고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게 되면서 집단학습의 결과물은 더욱 풍부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집단학습은 유일하게 호모사피엔스만이 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집단학습을 통해 호모사피엔스는 더 이상의 극심한 생물학적 진화가 없이 환경에 적응하게 되었고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가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화로 수많은 사람과 물자가 불편함 없이 이동하는 것도 이러한 집단학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건을 소개하는 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림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있는 토바호입니다. 크기는 제주도와 비슷하고
호수 안에 사모시르 섬이 있으며 호수의 깊이는 529m입니다. 황해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보다 5배 정도 더 깊습니다. 이 호수는 호수 자체가 하나의 분화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7만 4천 년 전, 이 분화구에서 지수 8에 화산이 대폭발을 하여 어마어마한 양의 화산재가 햇빛을 가로막아서 수십 년 동안 빙하기가 지속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반사도가 높아지면서 태양에서 오는 단파 형태의 복사 에너지를 대부분 차단하였습니다. 반면 장파 형태인 지구 복사 에너지는 통과시키기 때문에 지구 표면의 온도는 순간적으로 20도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 최악의 화산 폭발로 당시 10만 명 정도 되었던 호모사피엔스 중 95에서 96%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현재 모든 인류의 DNA를 조사해보면 약 4천 명의 DNA로 좁아지는 병목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만약 이때 4천 명이 살아남지 못했다면 인간도 지구상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0만 년 전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류와 침팬지의 조상이 분리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수많은 인류의 조상들 중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었고, 이 호모사피엔스는 두뇌 용량도 크고 마음의 모듈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들을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호모사피엔스는 집단학습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개체가 사망해도 지식이 대를 이어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위기였던 토바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4천 명 정도의 공통 조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4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